선생님은 아이들의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언론이나 기자에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 그 진로 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자부심을 갖고 그 대신 준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된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성장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직에 나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정의하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한나 아렌트 말을 제가 인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세계를 소개하고 세계를 하도록 이끄는,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교육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또 제가 이제 교직에 들어가서 교사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보람되고 어떤 교사의 역할이나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갖는데 좋은 잣대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년 한 3개월 동안 이제 정구신 교육감님이 서울 교육을 이끌어 오셨는데, 교육청은 너무너무 바쁘고 늘 그랬듯이 할 일들은 계속 발표를 하셔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표를 하시는데, 그게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가 안고 있는 이 문제나 고통들을 해결하는 데는 무력했던, 그러니까 교육청은 바쁘지만 학교는 여전히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됐던 1년 2개월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보면 정근식 교육감님이 워낙 대학의 교수로만 이제 계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에서 출마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교육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고민이나 연구나 토론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철학이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부족함이 많은 상태에서 위기의 서울을 구하기 위한 소방수로 일단 등장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교육감이 되시고 나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 서울 교육 어떻게 나가야 된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고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해법을 찾아내고 전망을 제시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필요한 철학과 개혁 의지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기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소극적인 관리 행정으로 일관돼 왔던 상황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전부터도 그랬지만 교육청이 여전히 막 교육감이 바뀌어도 바쁜데, 학교는 여기저기서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과 고통들을 호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비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출마 선언할 때 서울시민과 교육 공동체 분들한테 10가지 약속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치유와 성장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몸과 마음이 지금 아픈 상태가 임계점에 다 도달했다, 이런 진단을 한 거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사실 일관되게 이런 학생들의 그 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거를 좀 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같이 대응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4년 내내 사실 해왔는데, 사실은 서울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결국 가장 집약돼서 나타나는 곳이 서울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는 거, 그것을 치유해내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지
공부도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전제가 우리가 지금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저는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 있을 땐 던졌다면 이제 서울교육감으로 이제 출마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서울교육안에서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정서적 위기가 사실은 큰데, 제 어떤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서 10년부터 24년까지 자해자살을 시도했던 학생 수가 1066%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사실은 해주고 있는 숫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학생이나 이제 교육 문제를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그 아픈 절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입시 중심의 이런 경쟁 교육,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을 그렇게 몰고 간 게 아닌가 싶고, 특별하게는 이제 2년 반 동안의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겪었던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을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걸 특별하게 어떤 치유해 줄 사회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아픈 아이들에 대한 핀셋 치유 정책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그 숨 쉬는 곳 가운데서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실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만드는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의 치유와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권의 문제하고도 사실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도 결국은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의 교육은 핵심적인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그 문제로 또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권을 정확하게 무너져 있는 교권을 되살리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또 약속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연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진단이라고 한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첫 번째가 교육청이 변화되는, 혁신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보고와 행정 중심의 교육청이었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그래요. 특히 이제 교수 출신 교육감들, 현장을 통역을 통해서만 읽어낼 수 있는 교육감들이 쭉 15년 이상 사실 서울교육을 책임져 온 결과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고와 자료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들을 무수히 많은 그럴듯한 진보적인 이름을 붙인 사업들로 계속 현장에 내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15년 동안 저는 이렇게 쌓여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끝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교육청이 아까 분주하지만 학교 고통 안 끝났다는 얘기는, 교육청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지만 사실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이들과 눈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빼앗기는 그런 과정이 지속돼 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뺄셈의 행정을 해야 된다. 학교를 힘들게 만드는 무수히 많은 사업들, 교육청이 내리는 무수히 많은 사업들을 저는 과감하게 덜어내야 된다.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까지 가야 될 정도로 극단적으로 좀 덜어내는 뺄셈의 행정을 해야 된다. 그 대신 뭘 더 해야 되냐, 채워 넣어야 될 것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주는 요 일을 교육청이 새로 더해서 해야 된다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학교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하고 가장 멀리 있어야 되는 게 시장 논리하고 저는 사법의 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이 두 가지가 다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논리는 5.3일 개혁이 내걸었던 게 사실 경쟁과 효율을 모토로 하는 교육 정책 철학이었거든요. 학생과 부모, 학부모를 소비자로, 그 다음에 교사와 학교와 교육 당국을 교육 공급자로 이렇게 재규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더 좋은 상품, 더 효율적인 경쟁의 논리로 작동돼서 더 효율적인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교육관이 우리 사회에 너무 오랫동안 한 30년 동안 뿌리를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극단적이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빌 게이츠 하나가 100만 명 먹여 살리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처럼 행행했던 때도 있고 그 기초에 깔려 있었던 게 저는 5.3일 교육 개혁의 교육관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 교육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장의 논리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내 세금 내고 교육을 받는 건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관점으로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그런 관점으로 이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풍조랄까 이런 게 또 한편에서 생기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와중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인간 사회에서는 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이제 교육하고 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사법적 방식으로 풀기 시작하면서 학교는 시장과 사법에 포획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제 교권 문제에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이 시장과 사법의 논리를 걷어내는 거, 이것이 교권을 제대로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학교 안에 이 시장과 사법의 논리와 인간 간의 관계는 양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너진 관계를 다시 되살리는 게 필요하고 이 무너진 관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학교가 서로가 서로에게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걸 이제 저는 이름하여 이제 민주적인 어떤 교육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사실 무너진 교권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막 소송에 시달리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긴급 법률 지원을 저는 실질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악성 민원과 소송에 피소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직접적으로는 그 교권을 완전히 이제 위축시키는 굉장히 직접적인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그 소송의 피해자가 됐을 때 혹은 당사자가 됐을 때 지금 나름대로 교육청들에서는 뭐 1학교 1변호사제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제도를 정책화해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아직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긴급 법률 지원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교권의 위축을 받는 그 기저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그거는 다시 가면 제가 볼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충분히 시간을 내서 지도하지 못하는 현실적 또 환경이 또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온전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는 그것들을 되찾아주는 거, 이거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부담, 교사들의 행정 부담을 최대한 완전히 덜어내주는 이런 정책도 저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사실은 학생 인권과 교권 문제를 마치 대립적인 것처럼, 이게 제로섬의 어떤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주호 장관 때였어요. 그때 서희초 사건이 나고, 이 서희초 사건은 교권 문제가 붕괴된 아주 가장 극단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될 당국이 이 문제에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치 교권 붕괴의 원인이 학생인권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제 잘못된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면서 대립되는 것인 것 같은 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문제를 누구의 인권을 더 존중하면 누구의 인권이 약화된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중받을 때 다른 사람도 존중할 수 있다는 이 원리는 교권과 학생 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학생 인권도 지켜내고 교권도 지켜내는 그런 학교 문화와 학교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저는 문제 진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사실 두 군데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법에 보면 헌법 31조에 나오고, 또 하나는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나와요. 그런데 헌법에서 얘기하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은 국가 권력이나 특정한 정파가 교육을 정파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박정희 전두환, 사실 이런 정권이야말로 교육을 가장 직접적인 정치 권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썼던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헌법 정신에서 말하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고, 교육기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교육의 정치 중립성, 교사가 교육 활동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교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정파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주입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사이의 어떤 균형,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교육의 정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말을, 헌법적 그런 가치를 저는 과도하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겪으면서 이거를 국가 권력이 져야 될 의무가 아니고 교사와 학교가 져야 될 의무로 왜곡 해석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이 노렸던 건 뭐냐면 학생들이 정치적 문맹 상태이기를 바랬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들 역시 정치적 무권리 상태가 돼야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나 교육의 현장에서 정치의 길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철저하게 저는 왜곡시켰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이제 교사들의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적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하는 농거로 사실 삼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 정권의 산물이고,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산업화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부러움의 대상인 이런 수준까지 우리 사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아직도 63년 전에 시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정치 기본권을 교사에게는 박탈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최초로 이제 이걸 공약으로 내거신 분이긴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서. 그래서 너무 반갑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늦은 공약이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사실 정치적 문해력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피해는 저는 학생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사 자신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불이익과 부당함도 있지만 결국은 학교에서 제대로 된 정치적 그 문해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논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다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모든 문제 다 정치적이잖아요. 그런 문제를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저는 만들어낸다. 사회 시간에 선거의 4대 원칙을 배워요. 책으로 배워요. 선거의 4대 원칙이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의 원칙을 배우지만 정말 선거에서 필요한 어떤 정당을 이해하고 정당 정치의 원리를 알고 공약에 어떤 것이 나왔고 그게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을 사실 배우는 게 필요한데 이런 걸 전혀 배우지 않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다 지금 만 18세면 다 유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인데 이 유권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정치적 어떤 지식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사실 갖추지 못하고 사회에 나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은 교사의 시민적 권리, 국민에게 모두에게 보장되는 참정권, 헌법적 기본권에서 참정권을 되찾아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정치 문해력을 기르는, 정치를 이해하고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그동안은 사실 못 해왔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을 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고 일부가 교사가 정치 기본권을 가지면 학교에서 정치판을 만든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세뇌시킨다. 이런 이제 우려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60년이 넘는 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세뇌당해온 박정희 전두환식의 정치 교육에 대한 저는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보면은 수업이나 교육 활동 중에 교사들이 중립성을 버리고 훼손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특정한 어떤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거나 세뇌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그럴 소지들이 있다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확하게 있는 교육 활동 중에 정치 중립성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는 입법적 근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독일의 보이테스바우 합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절대로 교육 활동 중에는 주입하거나 세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의 견해가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교수학습 방법도 논쟁성 재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교수학습 방법론까지도 이미 교육계 내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되고 토론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이 보장된다면 이 학교 교실이 다 정치판이 될 거다라는 우려는 지나친 기우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법에 근거해서 엄격하게 사실은 그 책임을 물으면 되는 문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피해는 결국은 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저는 실현이 돼서 입법적으로 완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약속을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교육 책임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영유아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였고 그중에 제가 특별히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누적성이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작업을 제대로만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10가지 약속을 하면서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유보통합,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 평등 이거를 지금 2023년도에 사실 정부 조직법만 개편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유보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어떤 진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거를 제대로 해서 출발사 평등을 일단 이루고 초등 저학년 단계를 집중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격차가 이제 들어올 땐 격차가 있을 수 있지만 나갈 때는 이 격차가 거의 이제 해결돼서 평준화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학습 능력이라든가 생활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다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갖추고, 그러니까 공부할 준비를, 기초공사를 제대로 해놓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마 선언할 때 10가지 약속을 드리면서 삼무 삼류의 서울교육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드렸거든요. 그 중에 제가 없애야 될 삼무 중에 하나로 말씀드린 게 한 줄 세우기 교육이었어요.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게 결국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입시 제도, 입시 압박, 이런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되겠지만,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면 평가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꿔서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성취한 것이 어디에 왔는가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떤 지점인가를 찾아내는데 평가의 원래 취지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되살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나와의 관계를 경쟁적 관계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만들려면 절대평가제가 저는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평가혁신이 두 번째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사교육 문제가 사교육비에 비례해서 아이들의 진로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자체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반정의, 이 교육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반정의적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 간의 교육 격차를 저는 해소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형 교육 평등 지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역 간의 차이라든가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차이라든가 혹은 아이들이 가지는 특수한 어떤 특징, 예를 들면 느린 학습자라든가 장애라든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아이들 사이에 생기는 출발선에서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는 좀 지표화해서 학습이 어려운 혹은 이제 부모의 돌봄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격차를 좀 해소하고, 그래서 사교육의 효과가 훨씬 더 완화되거나 반감될 수 있도록 공교육 안에서 그 격차들을 메꿔 나가는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